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직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전격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등으로 급격하게 나빠진 민심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사장급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지검장 참모진들이 승진해 대검 핵심 보직에 대거 배치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와 힘빼기가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춘천 의암댐에서 배 세척이 뒤집힌 사고와 관련해 이틀째 수색에서 경찰정은 찾았지만 실종자 5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단초가 된 인공수초섬 고정 작업과 관련해 춘천시가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 없다고 해명해 실종자 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권경혜 변호사의 폭로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변호사의 기억 오류에 의한 소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열린 지하철 5호선 미사역 개통식과 관련해 하남시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참석자 주차 공간이 필요하다며 인근 오피스텔 주차장을 비우게 해 입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옆에 주차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운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례적으로 긴 장마에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채소값 등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마 뒤 폭염까지 겹치면 오름세가 추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청와대와 검찰에서 두 개의 큰 인사가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청와대 인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뿐 아니라 그 산하의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일괄 사표는 현 정부 들어 처음인데요. 그만큼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이 사표를 모두 수리할지는 주말을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첫 소식 한수아 기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은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회숙 인사수석 등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의 일괄 사의 표명을 두고 노영민 비서실에 대한 재신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은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 논란과 임대차 3법 등 여권 폭주에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서 여론이 더 나빠지자 참모들이 먼저 일괄 사퇴의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할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문 대통령이 6명의 사표를 모두 수리할지, 일부만 경질하는 선별 수리를 할지는 주말과 휴일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일괄 사의 표명 발표가 대충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보여주기식 꼬리 자르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오늘 사의를 표명한 6명의 참모 가운데 3명은 다주택자입니다. 이달 말까지 1주택만 남기고 다 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사표가 수리된다면 이들은 다주택을 보유한 채 청와대를 떠나게 됩니다. 야당은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사의 의사를 밝힌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회숙 인사수석 등 3명은 다주택자입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권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다 잠실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김거성 수석은 서울 은평구 단독주택과 경기 구리시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김회숙 수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오산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했던 점을 감안하면 8개월 가까이 주택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겁니다. 야당은 다주택 보유 참모들이 끝내 집을 택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습니다. 몇 명 교체하는 것으로 불리한 국면을 넘어가려 하지 마십시오. 고통받는 국민 앞에 물타기 인사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잘못된 정책을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데 논란을 덮으려 다주택자를 내보내려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주아파트와 반포아파트를 소유하다 청주아파트를 먼저 매각하면서 강남 불패를 인증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반포아파트까지 처분하면서 무주택자가 됐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오늘 물갈이 인사는 청와대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있었습니다. 이 법무부가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 관계에 있지요. 그런데 오늘 추 장관이 윤 총장 바로 아랫자리인 차장검사 자리에 본인의 핵심 참모를 임명했습니다. 이 사전에 윤 총장 의견을 듣긴 했지만 반영은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은우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참모진의 대거 교체입니다. 대검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추 장관의 핵심 참모인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이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실세 차장 역할을 하며 윤 총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맡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대검찰청의 핵심 보직인 반부패 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은 각각 서울중앙지검이 신성식 3차장검사와 이정현 1차장검사가 승진에 맡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참모를 맡아온 인물입니다. 기획조정부장 외에 대검부장 이상 참모 전원이 7개월 만에 모두 물갈이된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대변인을 맡았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겨 추 장관을 직접 보좌하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인사 당시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을 의식해 이번 인사를 앞두고는 대검에 실무자를 보내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추천한 검사정 후보들은 승진 인사에 하나도 들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특징이 형사 공판부 우대 기조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의 기조는 형사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런 인재들을 발탁한 것. 검찰 안팎에선 윤 총장 고립이 가속화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번 인사의 최대 또 다른 관심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서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승진을 하느냐 아니면 유임되느냐였습니다. 이 추미애 장관의 선택은 유임이었는데요. 어떤 포석인 건지 최주현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오늘 검사장급 이상 고위검찰 간부 인사 명단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지난 1월에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된 겁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고검장 승진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주요 현안 사건 처리를 위해 이성윤 지검장을 유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 등을 맡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장관이 이 지검장에게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를 끝까지 맡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신임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윤석열 총장을 견제할 카드로 이성윤 지검장을 남겨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 지검장의 고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한기수 후배인 조남관 검사장이 먼저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군에 가세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지검장 유임을 포함한 이번 검찰 인사로 검찰 4대 요직인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계속 호남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오늘 청와대와 검찰 인사 이야기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노영민 비서실장과 5명의 수석, 그러니까 이 6명의 사표를 다 수리할지는 대통령이 아직 고심 중이라면서요? 네, 문 대통령 앞에는 3가지 선택지가 주어진 셈입니다. 모두 재신임하느냐, 사의를 수용하느냐, 선택적으로 사표를 수리하느냐인데요.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는 전면 재신임이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사의 수용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주말까지 숙고한 뒤 선택적으로 사표를 수리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강 기자는 이제 청와대를 취재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장과 직속 수석이 다 사표를 낼 거다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까? 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청와대에 있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뭔가 마음을 돌리는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지가 또 궁금해지는데 일단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결국 부동산 민심 위반이에요. 네, 그 부분이 영향을 이번에도 미친 것 같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에 이어 김조원 민정수석이 아파트 처분 과정에서 잡음을 일으켰죠. 여권에서조차 김조원 수석이 자꾸 물의를 일으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고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문제로 비판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답답하고 지긋지긋하다는 반응도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와대는요, 이 3실장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표를 낸 이제 비서실장 차제가 있고 또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이 있는데 국가안보실은 얼마 전에 이제 개편이 됐어요. 아직 개편이 안 된 건 이제 정책실인데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네, 청와대 조직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실장 3명이 있는데요.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수석들은 전부 노실장 산하입니다. 정책실을 개편한다면 그간 비판을 받아왔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겠죠. 결국 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잘못 홍보했거나 추진 과정에서 야당과 협상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인식이 이번 집단 사이에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초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정책 홍보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공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향후 개각과 함께 정책실이 추가 개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다음 비서실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청와대는 새로운 참모의 자격 요건으로 세대 교체, 개혁성,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를 꼽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인사검증을 받았다고 알려진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윤근 전 주 러시아 대사와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 등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후임 수석으로 임명되거나 비서실장으로 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자, 공교롭게도 오늘 검찰 고위급 인사가 있었거든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고립무원이 됐다는 평가인데 이것도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는 그간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 권한이다 이런 점을 강조해 왔는데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통해 청와대도 직간접적으로 인사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사 내용만 놓고 봐선 윤석열 총장 체제에 대한 불신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리를 유지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참모였던 조남관 검찰국장이 승진했습니다. 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청와대 인사는 노영민 불신임, 이 검찰 인사는 윤석열 불신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강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폭우 피해 상황 전해드립니다. 중부지방에 집중됐던 비구름이 충청 이남으로 내려가며 충청과 영호남 지역 주민들이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다시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장맛비로 물이 불어나 트럭이 오도 가도 못합니다. 운전자는 구조대원이 설치한 안전줄을 잡고 겨우 탈출합니다. 대구에서는 하수도가 역류하면서 맨홀 뚜껑이 들썩거립니다. 빗물에 토사가 쓸려 내려와 도로는 흙탕물 범벅입니다. 광주천은 하천 수위가 다리 아래에 닿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범람 위기에 하천 옆 양동시장에는 상인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천을 범람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넘쳐서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북에선 빗속에 투방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숨졌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전북, 대구 등에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내일까지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오늘도 시계 오다가 그쳤다 반복적으로 계속 오네요. 걱정되지. 전답에 농사 짓고 있으니까 전답부터 피해가 좀 많죠.
내일 낮부터는 비구름이 위로 다시 이동해 중부 지방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비를 쏟아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7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어제 춘천 의암댐에서 전복 사고를 당한 5명의 실종자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실종된 배 중에 한 척을 찾았는데 내부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경찰 표시가 선명한 선박이 수풀에 걸려 누워 있습니다. 하얗게 드러난 배 바닥은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오전 11시 21분 사고 지점으로부터 14km 떨어진 하류에서 실종된 배 3척 중 경찰정이 발견됐습니다. 선체에서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정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기록 저장 장치인 블랙박스를 회수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CCTV는 전후좌우 4곳을 동시에 촬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좌우 앞뒤에 항상 CCTV가 잠겨져 있고 저장하는 장치 이렇게 시커멓 이렇게 박스같이 생긴 걸 띄어낸 겁니다. 이틀째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를 행주대교까지 확대했고 헬기 13대와 보트 7대, 인력 2,8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빠른 유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경찰 수사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수사 전담팀을 꾸려 누구 지시로 수초선 고정 작업이 진행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책임자가 규명되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보신 대로 이번 사고는 댐 수문을 연 상태에서 인공 수초섬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벌어졌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작업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인데 춘천시가 벌써부터 책임을 실종자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해서 실종자 가족들 마음을 한 번 더 울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경무 기자입니다. 심하게 부서진 인공 수초섬이 물살에 떠밀려 댐 쪽으로 향합니다. 선박들이 섬을 고정시키려 애를 써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어제 의암댐에서 선박 3척이 침몰하기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인공 수초섬이 있었던 곳인데요. 폭우와 댐 방류로 인해 쓸려 내려가면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의암댐 방류로 유속이 빨라진 상황에서 작업 선박이 무리하게 투입됐다는 논란이 커지자 춘천시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아무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초섬 고정 작업을 처음에는 업체 직원들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은 작업을 적극 말렸다고 강조하면서도 사고로 실종된 공무원이 왜 현장에 나갔는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 공무원은 휴가 중이었습니다. 담당 계장은 떠나가게 내버려둬라, 사람 다친다, 기관제 절대 동원하지 말라 강하게 지시하였다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책임을 실종자에게 떠넘긴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시가 없었다면 대체 이런 날 배를 타고 나가 작업을 했겠냐는 겁니다. 이 전부가 절대 작업을 하는 거 이거 지금 완전히 날쳐낸 거예요. 앞서 어제 현장을 찾은 정세균 총리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춘천시 관계자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수초 떠내려가면 그만 입고 있고 원래 아침에 생명하고 대전 받고.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제주도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모녀가 강풍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목에 걸고 있던 휴대전화로 직접 신고해서 구조가 됐는데 아이가 탄 튜브가 떠내려가자 어머니가 방수팩에 든 휴대전화를 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해경 수상 오토바이가 바다 한가운데로 달려갑니다. 먼 바다에 튜브가 떠 있고 사람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현재 수상 오토바이에서 표류자 2명 구조 중에 있음. 출동한 해경이 매달려 있던 2사람을 구조합니다. 구조된 사람은 7살 여자아이와 아이 어머니입니다. 구조정에서 내린 아이는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깁니다. 모녀의 목숨을 구한 건 방수팩에 든 휴대전화였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튜브를 탄 딸이 떠밀려가는 것을 구하려고 휴대전화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휩쓸려 내려가면서 휴대전화로 직접 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겁니다.
방수팩에 보관만 하고 계시다가 아기가 떠밀려가니까 놀라서 이제 갖고 이제 바로 그냥 물에 들어가신 거라서. 안전요원이 없던 해안가에서 다른 가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해경은 최근 제주시 해상에서 강한 남풍이 불어 물놀이 중 먼 바다로 떠밀려가는 일이 잦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폭풍 전해드립니다. 지난번 내놓은 22번째 70대책에서 정부는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모두 없앴습니다. 정권 초반 임대 사업을 장려하면서 줬던 혜택을 도로 뺏는 거라 반발이 거셌는데요. 결국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박지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부동산 정책 반대 집회에 참가한 50대 임대 사업자여서 시가총액이 8억 5천만 원인 다세대 오피스텔 8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해마다 5천만 원씩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빌라를 수리해서 임대료가 1년에 480만 원 나오는데 종부세가 600만 원이 나옵니다. 이 종부세를 낼 수 있겠습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말만 믿고 33년간 화장품 매장과 분식점을 운영하며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는 겁니다. 명품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놀이동산에 애들을 데리고 놀이동산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지독하게 금방 절약해서 정말 열심히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정부는 70대책에서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 반발이 거세지자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일까지 기존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는 그동안 소득세, 법인세 감면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또 단기 5년, 장기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세제 지원은 70대책이 나오기 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만 한정됩니다. 정부가 설익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뒤 문제가 생기면 땜질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임대사업자나 집주인을 옥죄는 규제를 계속 내놓으며 세입자들에게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치솟고 전세 매물마저 씨가 말랐습니다. 박정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체 3,800여 가구가 사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올해 초만 해도 이곳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전셋값은 3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임대차법 시행 이후 호가가 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마저도 전세 매물은 한 개뿐입니다. 연락 하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도 4억 5천이었는데 임대인이 4년 동안 못 올리니까 아예 한꺼번에 올려버린 거예요. 보편적으로 전세가 같은 경우 10개 이상 있어요. 30평대. 그냥 1,400개 가고. 근데 지금 물량이 없어. 세입자의 권한을 보호하는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오히려 전셋값은 더 올랐습니다. 이번 달 첫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7% 오르면서 지난주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이후 상승폭이 가장 높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보면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500만 원 올라 5억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서울 아파트 단지는 전세 매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난 6.17 대책에서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되면서 전세를 놨던 집주인이 속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보시려면 그거라도 집을 보시고 될 거예요.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12월달 뭐 한두 개 나올 수 있으려고 이제 봐야죠. 임대차법 시행 후폭풍으로 전세 난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지금부터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권경혜 변호사의 SNS 글 파문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습니다. 통합당은 이번 파문을 권원 유착 의혹으로 규정하고 한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권원 유착 언급 그 자체가 음모론이라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통합당은 권경혜 변호사가 공개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은 권한 유착의 증거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한 위원장이 MBC 보도에서 한동훈 검사장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한 검사장 실명을 언급하면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권한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채널A 통화에서 상상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언유착은 결국 정권 핵심 인사들의 치밀한 팀플레이로 만든 합작품이었습니다. 국정조사로 권언유착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통합당은 한 위원장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합니다. MBC의 채널A 신라젠 취재 의혹 보도에 개입해 방송법 등을 위반했던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통합당의 권한유착 의혹을 음모론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음모론을 부추기고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시키는 행위에 대응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방송 장악, 권한유착의 첫 증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정조사, 특검 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 황당한 발상에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권 변호사의 폭로를 기억 오류로 인한 소동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권경혜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내용 중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한동훈 검사장을 진짜 나쁜 사람으로 평가했다는 겁니다. 한 위원장이 변호사 시절 자신의 의뢰인 수사를 지휘한 한 검사장과의 악연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경혜 변호사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월 31일 자신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 그렇게 느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권 변호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도 어제 기자들에게 몇 번 입회한 사건에서 수사기법에 문제가 많다고 느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 당시 전 수석의 국회 보좌진을 지낸 윤모 씨의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윤 씨는 홈쇼핑 업체 등에서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체포됐고 전 수석 뇌물수수 혐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 사건 수사팀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이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3차장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조사하는 경우가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한 위원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패 혐의로 사퇴한 첫 청와대 고위직 인사입니다. 대통령님께 누가 될 수 없어 정무수석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의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여론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볼까요? 자, 툭하면 아내 핑계. 오늘 결국 사표를 낸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 이야기인데 이 청와대 관계자가 어제 김 수석을 지원하려고 한 말이 오히려 부메랑이 됐어요. 네, 김 수석이 잠실 아파트를 시가보다 2억 원 비싸게 내놓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 논란이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얼마에 팔아달라는 걸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서 김 수석 아내가 주도한 것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조국, 김의겸처럼 분리하면 아내 핑계냐, 청와대에 아내 핑계에 대라는 매뉴얼이라도 있냐고 꼬집었습니다. 떠나면서도 아내 탓.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 우리 상식이 맞을까요?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왔고 해왔습니다. 제 처가 이거를 투자하고 난 뒤에 그걸 그대로 적었을 뿐입니다. 보통 간이 큰 게 아니네요.
이 중요한 결정은 보통 부부가 상의해서 하죠. 그럼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상식인데 청와대 참모들은 예외인가 봅니다. 국민의당은 가정사조차 모르는 무책임한 가장이 어떻게 밖에 나가 5천만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누구 탓하는 게 또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여러 가지 패러디물이 나오고 있죠. 네, 통합당은 남자들이 부동산 잘 모른다 했는데 청와대 부동산 귀재들 모두 남성 아니냐며 집값이 크게 오른 전직 청와대 참모진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글쎄요, 누굴까요? 자, 보면 이 장하성,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보이고 네. 홍현철 전 경제부장관 얼굴도 보이네요. 네, 통합당은 이들의 집값이 10억 원 이상 올랐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밖에도 김조원 수석이 난 업무에 집중하느라 우리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국토부 공무원 여자로 싹 바꿔라. 청와대 참모 뽑을 때 부인도 좀 보고 뽑으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내 탓도 그렇고 끝내 다주택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사표를 낸 것도 그렇고 결국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는데 국민들의 실망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하남시장, 지역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하철 5호선 미사역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남시가 개통식 참석자를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남시는 사흘 전 동주민센터를 통해 미사역 근처 오피스텔에 주차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은 지하주차장 2개 층, 200대 가까운 주차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하고 물 청소까지 마쳤습니다. 미사역 개통식 반대로 크롤리안의 지하 2층과 지하 2층 주차장에 입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이재명을 포함한 고위 간부가 오니까 너나 이런 데 지저분한 거 있으면은 창고를 개방을 해줄 테니까 거기에다 다 밀어넣고 정리를 하라는 갑질을 하는 거죠. 미사역에서 200m쯤 떨어진 곳에 공용 주차장도 있는데 왜 이곳에 오냐는 겁니다. 굳이 옆에 주차 타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본인들이 운전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 시국에 120명이나 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남시는 궂은 날씨에 참석자들이 먼 거리를 오가면 불편할까봐 협조를 구했다고 말합니다. 주차 타워가 있긴 하지만 좀 멀잖아요. 참석 주민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 찾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항의로 결국 행사용 주차장은 다른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경기도는 시가 주최한 행사라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며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부산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70대 관리소장을 폭행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소장은 입주민들이 CCTV를 가려놓고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민 3명이 들어왔습니다. 관리소장과 대화 도중 목소리가 커지더니 폭언을 퍼붓습니다. 당장 해고하겠다고 윽박 지르기도 합니다. 내가 요번에 내가 피를 내가 목숨군에 니 자를 거야. 니 요번에 내 자를 거야. 난 너. 이 모습을 본 다른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주민들은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관리소장은 입주민들이 사무실 CCTV를 가린 뒤 40분 넘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아파트 공사를 놓고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책임지라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운통 올라가면 다 벗어요. 당장 벗겨서 여기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맥살 잡아요. 목을 졸라요. 수시로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70 넘은 나이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어 버틸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그렇게 못해요. 너무 힘든 일이죠. 잠을 한숨도 못 자니까 일상적인 생활이 좀 힘들어요. 하지만 해당 입주민은 자신 역시 관리소장에게 폭행당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리소장이 제대로 일을 못해 손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때리고 있잖아요. 폭행 목조르고 안 했거든요. 우리 아파트 제발 좀 깨끗하게 해라. 투명하게 바가지 썼더라고요. 소장이 답이라니까. 경찰은 관리소장과 입주민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밝힐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길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의 전공의들이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의사들은 의료 서비스 질만 떨어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환자들 생각은 어떤지 이다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국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들이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을 더 늘리겠다고 하자 집단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의료 수가 개선 등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의료 서비스 질만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조차도 관리되지 않는 이 환경에서 4,000명의 더 부실한 그런 수련을 받은 의사들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를 위협하는 일이라. 이번 집단 휴진에는 전공의 13,000여 명 가운데 약 70%가 연가를 내고 참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분야까지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벌어지지 않았고 진료에도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각 병원마다 당직 순번을 지정하고 교수나 부교수를 동원하는 등 대체 인력을 마련해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부 대체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서는 수술 일정을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휴진에 들어가면서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간호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의사분들을 그냥 보긴 했는데 그분은 왠지 전공해야겠죠. 아니 진료를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지, 국민들의 건강하고 관련돼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집단 이기주의자마다. 일주일 뒤인 오는 14일에는 동네 병원 개원의들이 주를 이루는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역 의료를 위한 의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사관학교라고 부르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의대와는 다르게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합니다.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강은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될 전망입니다. 공공의대는 의료 취약지에서 10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이 허용되는 의과대학입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 모든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건축 설계비 270억 원, 운영비 100억 원 등 총 370억 원을 투입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세부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의료 확대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지역의사 확충과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충하고 공공의대를 추진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별 입원 환자를 자체 수용하는 규모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94.1%에 달하지만 경북은 24.3%, 충남은 38.7%, 전남은 47%에 그쳤습니다. 의료 취약지 사정이 안 좋다 보니 공공의대를 통한 공공의료 인력 확보가 시급하단 겁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올해 말까지 학교 법인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부지를 확보해 설계와 착공을 거쳐 2024년 3월부터 신입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하고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타 지역 파견도 가야 하기 때문에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오늘 팩트맨은 이 시청자 시골 소풍님의 제보로 시작합니다. 냉동실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오리고기를 발견했는데 아내는 냉동실에 보관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팩트맨에서 확인해달라는 내용인데요. 냉동식품은 정말 상하지 않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은 시중에 판매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나면 먹어서는 안 될까요? 실제로는 먹어도 문제없는 소비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제대로 보관만 하면 식빵은 20일, 우유는 50일, 치즈는 70일까지 먹어도 된다는 연구도 있죠. 그럼 냉동실에 음식을 꽁꽁 얼리면 안전할까요? 실제 가정용 냉장고의 냉동실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냉동 보관에 벽돌처럼 꽁꽁한 소고기부터 해산물까지 휴대용 측정기로 오염도를 측정해보니 넉 달 된 조개의 오염도는 5,400 RLU, 1년 된 소고기는 28,000 RLU로 오염 기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언제 얼렸는지도 모르는 굴비의 오염도는 무려 25만 RLU로 가정용 변기보다 100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논문을 볼까요? 아파트 5가구의 냉장고를 검사했더니 5가구 모두 이 냉장실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타바이러스가 검출됐고 3가구에선 냉동실에서도 노타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음식물에서 흘러나온 그런 액체라든지 냉동고 표면을 오염시킬 수 있고요. 또 식중독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역시 식중독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도 영하 20도에서 생존하는데요. 이 소시지, 햄은 한두 달, 해산물과 익힌 소고기는 2, 3개월 이상 냉동 보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이 냉동실에 얼려 모았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칫 냉동실 전체가 세균에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성난 시민들이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며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수천여 명이 죽거나 닥친 대형 폭발 사고가 이 테러도 아닌 위험 물질을 6년이나 방치한 정부의 탓이라는데 화가 폭발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베이루트 도심에 있는 정부청사 앞 도로가 최루탄 가스로 뒤덮였습니다. 시민들은 진압에 나선 경찰들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한때 테러 공격에 의한 참사로 의심됐지만 대규모 질산 암모늄 방치로 발생한 인재의 가능성이 커지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테러리스트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부패한 정권에 반대하며 정권 교체와 혁명을 외쳤습니다. Of Lebanon are saying the same. Nobody can help us. 대폭발이 있었던 항만에선 나흘째 수색 작업이 펼쳐졌고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 희생자가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치료가 급한 환자들을 돌봐야 할 병원마저 파손돼 시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ماشي ما بقى في مستشفى ما خلينا بقول ما في شيء ما بقى في شيء هيدا المستشفى مثل ما شافوه الكل واجا مهندسين واجوا كثير ما بقى يتظبط الانفراستراكشر ما بقى بتحمل بده يقشط كله. 국제사회의 지원 손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직접 레바논을 찾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We need a new political initiative. Fear, this anxiety, this anger you have is against politicians and against corruption in the country. 레바논 당국은 항만 관리자 등 16명을 구금하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을 통감한 고위직들의 사퇴도 이어지고 있지만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차기 미 대선은 11월 3일입니다.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죠. 이 경쟁자인 바이든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한참 뒤진 트럼프 미 대통령. 막판 뒤집기에 쓸 비장의 카드를 암시했습니다. 이 대선 전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최근 실언으로 고설에 오르자 즉각 파장 최소화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They are dying. That's true. And it is what it is. We shouldn't have lost one person. China did this to us. 그러면서 대선 이전 백신 개발 발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 believe we'll have the vaccine before the end of the year, certainly, but around that date, yes, I think so. It wouldn't hurt. It wouldn't hurt, but I'm not doing that. I'm doing it not for the election. I want it fast because I want to save a lot of lives. 이에 대해 행정부 소식통은 채널A에 연내 개발을 목표로 한 작전명 초고속 백신 개발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은 맞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확보에 쏟아부은 자금은 총 94억 달러, 약 11조 2천억 원으로 미국 인구 2배가 넘는 7억 회 백신 투여본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들에게 대선 이전 백신 개발은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 안전성 검증은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 백신이 보급되려면 내년 봄을 넘겨야 한다는 보수적인 진단도 여전합니다. It makes me cautiously optimistic, even though we can't guarantee anything, but cautiously optimistic that we will have a vaccine that works. 10월의 이변, 일명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북미 정상회담이 아닌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전격 발표하며 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석이 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 E 뉴스 김정환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폭우로 신음했던 일본이 이제는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일 수백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도쿄에는 열사병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원한 음료수도 마셔보고 목에 수건도 둘러보지만 무더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폭염에 달궈진 아스팔트에 아이스크림을 내려놓고 살펴봤습니다. 순식간에 모양이 변하더니 18분 만에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めちゃめちゃ暑いですね。これで熱中症になったら嫌だなって感じですね。アイス食べてます。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올여름 더위는 무척 참기 힘듭니다. 운동하는 시민들은 아예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マスクするだけでちょっともう酸素が入らないっていうかもう苦しくなってしまうから。 예, 저도 실제로 이렇게 뛰어봤는데 이 마스크를 끼고 뛰니까 상당히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어렵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지금 현재 지표면의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가서 이 조깅하기가 더 어려운 환경입니다. 급기야 도쿄 등 일본 수도권 3개 지역에는 올해 첫 열사병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시즈오카시의 최고 기온은 37.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도쿄에서 체육 수업 중이던 초등학생 7명이 무더기로 열사병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マスクの着用は非常に効果が大きな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けれど 오늘 도쿄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만 462명으로 전국 1일 감염자도 나흘 연속 10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속의 열사병까지 이중고가 일본 열도를 들이닥쳤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이례적으로 긴 장마에 농가들 피해가 속출하면서 채소와 과일값도 뛰고 있습니다. 장마 이후 폭염까지 오면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황규락 기자가 농가 상황부터 돌아봤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비닐하우스는 지붕 꼭대기만 남긴 채 물에 잠겼습니다. 상추며 배추며 수확을 앞둔 채소들은 모두 진흙탕 속에 빠졌습니다. 놓친다 하더라고요. 과수 같은 거는 괜찮은데 채소류 같은 건 뿌리가 다 녹아서 죽는다 하더라고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한 달이 넘는 기록적인 장마에 폭우까지 겹치면서 채소와 과일 등 장바구니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에는 10,000원으로 배추 3포기를 살 수 있었지만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는 2포기밖에 사지 못합니다. 양배추도 값이 비싸져서 4포기를 살 수 있었던 게 지금은 3포기로 줄었습니다. 참외와 방울토마토, 양파 등도 줄줄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비가 오고 홍수도 나고 이래서 미리 그냥 비쌀까봐 미리 사러 나왔어요. 오늘 야채를 사야죠. 야채값이 이제 비싸지잖아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봐도요, 이 채소류가 지난해 대비 16% 정도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한 달 넘게 장마가 계속되면서 출하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분간 비축 물량을 출하하는 등 가격 안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마 이후 태풍이나 폭염까지 겹칠 경우 출하량이 더 줄 수 있어 들썩이는 밥상 물가는 추석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야구장에서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응원 열기는 더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현장 연결합니다. 김유빈 기자.
네, 잠실입니다. 방금 전까지 치열하게 응원하던 두산 팬들, 롯데 공격이 막 시작된 지금은 잠시 자리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요. 오늘 응원이 상당히 독특하게 진행됐습니다. 네, 오늘 응원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응원가는 못 부르지만 큰 박수와 함성으로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 응원, 그렇다면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지난 5일 잠실 경기는 우천으로 2차례나 중단됐습니다. 밤 10시가 넘자 민원을 고려해 앰프도 못 켜던 상황. 응원단장은 고심 끝에 대안을 내놨습니다. 박수 있으시겠어요? 그냥 가사에 맞춰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려와는 달리 관중들은 응원가 없이 완벽한 박자 응원을 펼쳤습니다. 앰프도 못 나오고 마이크도 못 쓰고 이제 북도 못 치는 상황들. 그래서 팬분들은 진짜 너무 한번 알려드리면 다 잘 따라해 주셔가지고. 키움은 공격할 때 어김없이 응원곡 아파트가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다릅니다. 노래는 나오는데 관중들은 율동만 합니다. 코로나19 비말 전염을 고려해 육성 대신 율동으로만 응원한 겁니다. 광주에선 손수건 응원이 등장했습니다. 음악에 맞춰 일시에 같은 방향으로 손수건을 흔듭니다. 육성 응원은 못해도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함성 소리는 사라졌지만 박수와 율동, 손수건 등으로 야구 팬들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서핑 동호인이 이제 40만 명 시대를 맞았는데요. 그에 발맞춰 프로리그도 출범합니다.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돼 선수들의 목표도 더 확실해졌는데요. 처음 열린 서핑 프로테스트 현장에 김태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친 파도 위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 아슬아슬 균형을 잡으며 화려한 기술을 뽐냅니다. 양양, 송정, 포항, 제주, 고흥, 그리고 태안까지. 파도가 있는 곳이라면 서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고만 있어도 잡생각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동호인만 해도 40만 명 정도가 되는 대세 해양 스포츠, 서핑. 서핑을 취미로 즐기던 마니아들이 이제는 정식 프로 선수를 목표로 세계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바다를 향한 걸음이 오늘만큼은 설렘과 함께 비장함이 감돕니다.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상상도 못 해본 것 같아요. 꿈만 같죠. 굉장히 떨리고 준비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라는 큰 목표가 생긴 것 같아서 모래사장에선 이들의 기술 하나하나를 카메라에 담습니다. 선수들의 당락을 결정할 해외 심사위원들에게 영상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들에게 선수로서의 삶, 그리고 이제 이런 방향 설정, 동기부여가 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그 안에서 더 많은 경쟁을 통해서 세계 무대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바탕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처음으로 진행되는 서핑 프로리그.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서핑이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오늘까지는 이 지역에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한데요.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 많은 지역에는 무려 250mm 이상이 집중되겠고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와 경남 남해안 지역도 50에서 100mm가 더 오겠습니다. 특히 충청과 남부는 내일 오후 3시 무렵부터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되고요. 내일 정오 무렵부터 모레까지는 중부를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해안가와 제주도에 강풍까지 동반됩니다. 강수 집중 시기 잘 확인하셔서 더 꼼꼼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 중반부터는 점차 마무리 수준에 접어들 걸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승리의 상징이죠. 황희정승은 비세는 초가집에만 살았습니다. 아들이 호화로운 집을 짓자 뇌물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며 다시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렴, 가난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나란 일을 하며 부적절한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모범을 보여주면 됩니다. 청와대 재직 중 가치가 갑자기 오른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그래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직자의 자격과 청렴도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등장했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1가구 다주택자면 적폐라는 겁니다. 오늘 사표를 낸 청와대 후임 참모들의 선정에 있어 이 중요한 기준이 1주택자라고 합니다. 위법, 탈법, 투기 여부는 따져봐야겠지만 이 다주택 여부 자체가 공직 선정의 1기준이 된다는 건 이 넌센스 아닐까요? 남은 임기 후반기 경제 안보 모두 녹록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후임 인선의 제1기준은 뭐니 해도 국정을 이끌 능력, 바로 이것이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